가짜 스트레스에 속고 있는 현대인 앤드 전 유전. 건강이 나빠졌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주범은 다름 아닌 스트레스다. 건강을 해치고 온갖 질병을 일으키는 원흉으로 오해받고 있는 스트레스라는 용어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알아보고 진짜 스트레스와 가짜 스트레스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보자. 1936년 한스 셀리의 박사가 쥐 실험을 통해 스트레스 반응을 발견했다. 쥐들을 극도로 춥거나 또는 지나치게 뜨거운 공간에서 지내게 하거나 심지어 배를 가르는 등의 실험을 수행했다. 한마디로 생존의 위협을 받던 쥐들의 몸에서 나타난 변화를 보고 스트레스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우리가 받는 일상적인 업무나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건강을 해치는 진짜 스트레스가 아니고 가짜 스트레스에 불과하다. 가짜 스트레스는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유대감을 강화시켜주는 도화선이 돼주기도 한다. 우리의 오해와 달리 가짜 스트레스는 많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건강을 해치는 진짜 범인은 무엇일까? 바로 수면 박탈과 호흡 이상이다. 1. 잠을 너무 적게 자거나 너무 늦게 잠. 2. 카페인의 반복적 섭취로 인한 수면의 질 저하. 3. 음주로 인한 수면과 호흡의 질 저하. 4. 비만, 부비동염 등으로 인한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5. 그리고 우리 자신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우리를 병들게 하는 입호흡 등. 이상이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노화를 가속시킨다.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버리자. 가짜 스트레스는 결코 당신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 그보다 진짜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잠과 숨이 핵심이다. 1. 자전주기에 맞춰서 78시간 동안 잠자기. 2.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 삼가기. 3. 적정한 체중 유지하기. 4. 항상 코로 숨쉬기. 이것이 진짜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기본 중의 기본임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혹시 수면이나 호흡에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보기를 권유한다. 노폐물 청소하고 뇌세포 복구하는 놀라운 수면. 1963년 17세의 미국 고등학생 랜디 가드너는 기이한 과학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264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실험한 것이다. 실험 이틀째부터 그의 눈은 초점을 잃었고 발음이 어눌해지기 시작했다. 셋째 날부터는 감정의 변화가 매우 심해졌으며 급기야 환각 증세까지 나타났다. 세월이 한참 흐른 뒤 70세가 넘어서 한 인터뷰에서 그는 그때 실험 이후로 후유증에 시달려왔다고 고백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잠을 자지 않다가 13일째 되는 날 사망한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잠을 자지 못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뇌의 주된 기능이 생각이나 학습, 감정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는 큰 착각이다. 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생존을 위해 신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심장 박동, 호흡, 체온, 혈압, 호르몬 분비 등 생명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것을 뇌가 조절한다. 이 과정에서 뇌세포들은 쉴 새 없이 일하면서 많은 열과 노폐물을 만들어낸다. 수면 중에는 놀라운 청소와 복구 작업이 이루어진다. 깨어있을 때는 꽉 붙어있던 뇌세포들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고 그 사이로 뇌척 수액이 흘러들어가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들을 씻어낸다. 마치 사무실이 문을 닫은 후 청소부들이 들어와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것처럼 말이다. 더 중요한 것은 손상된 신경세포들의 복구다.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뇌의 신경세포들은 끊임없이 손상된다. 이 손상된 세포들은 수면 중에 복구되고 재생된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이 복구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손상된 세포들이 계속 쌓이게 된다. 랜디의 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수면 부족으로 뇌의 노폐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고 손상된 신경세포들은 복구되지 못한 채 계속 쌓여갔다. 결국 뇌는 정상적인 기능을 잃었고 이는 환각과 같은 심각한 증상으로 이어졌다. 13일 만에 사망한 사례는 이러한 과정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진행된 것이다. 현대인의 79%가 불면증을 겪고 있다는 통계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보여준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뇌세포의 점진적 손상을 초래하고 이는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감정 조절 장애로 이어진다. 더 나아가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을 초래하게 된다. 매일 밤
우리의 뇌는 스스로를 치유하고 재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깨끗이 청소되고 회복된 뇌만이 다음 날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다. 수면은 선택이 아닌 생존과 건강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기억하자. 건강한 수면을 위한 필수 조건. 자전 주기에 맞춰서 78시간은 잔다. 적어도 11시에는 자도록 한다. 자는 공간은 서늘하게. 열대야의 잠못 이루는 것처럼 겨울에도 지나친 난방은 숙면을 방해한다. 수면 테이프로 입호흡을 막고 코호흡을 활성화시킨다. 코호흡은 부비동의 순환을 만들어 뇌의 열을 식혀 건강한 수면을 만든다. 카페인 멀리하기. 카페인은 우리 뇌를 각성시키기 때문에 수면의 적이다. 알코올 멀리하기. 알코올은 점막을 붓게 해서 코호흡을 저하시킨다. 술 마시면 코를 더 많이 골게 되는 이유가 바로 점막이 붓기 때문이다. 체중 관리하기. 살이 찌면 무조건 코를 골게 된다. 코골이는 입호흡이고 코호흡이 현저히 저하된다.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 영상 시청은 최소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끝내기. 하루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하는 생각이다. 커피가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들도 심심찮게 나오니 더욱 안심이 된다. 피곤하고 졸음이 몰려올 때 커피를 한 잔 마시면 눈이 번쩍 뜨이고 몸이 쌩쌩해진다. 에너지가 빵빵하게 충전되는 것만 같고 기분도 좋아진다. 도대체 카페인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 또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알아보자. 커피 한 달만 끊어보시겠어요? 카페인이 몸에 들어오면 부신을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별명을 가진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킨다. 이 호르몬들은 에너지를 더 생산하게 하고 긴장하게 함으로써 집중력을 올려준다. 만일 어떤 날 하루만 카페인을 섭취했다면 그날은 집중력도 생산성도 향상되는 이득을 볼 수도 있겠다. 문제는 반복적으로 섭취해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다하게 분비하다 보면 정작 우리 몸에서 이 호르몬을 필요로 할 때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는 때가 찾아온다. 그렇게 찾아온 질병이 바로 공황장애고 우울증이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다. 그리고 이런 질환은 부신피질 호르몬 저하증이라는 만성 피로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일상을 제대로 지내는데 없어서는 안 될 기본 중의 기본인 코르티솔을 소진하게 하는 문제에 더해 더 심각한 점은 바로 건강한 수면을 방해하는 것이다. 우리 뇌의 무게는 신체의 23%에 불과하지만 신체가 이용하는 전체 에너지의 20% 이상을 사용한다. 깨어있는 동안 뇌가 에너지를 사용하면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점차 축적되는데 이것이 뇌의 포화 상태가 되면 졸음을 느끼게 된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잠을 자는 동안 아데노신이 분해되어 사라지지만 카페인은 이 중요한 과정을 방해한다. 잠자는 동안 하루 종일 쌓였던 아데노신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다음 날 아침 뇌는 회복을 못하고 피곤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고 이 피로를 쫓으려고 다시 카페인을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건강한 잠은 뇌 건강의 핵심인데 건강하지 못하게 자면서 뇌세포의 회복이 나빠지고 호르몬과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고 감정과 면역, 식욕과 항노화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카페인은 뇌혈관을 수축시킨다. 커피를 끊을 때 50%가 넘는 사람들이 두통을 겪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면에 문제가 생기면서 커피를 끊어보려고 했다가 극심한 두통으로 어쩔 수 없이 다시 커피를 마시게 된 사람들도 흔히 만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뇌혈관 질환이 올까봐 두려워하면서 커피를 일상적으로 마시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그런데 커피가 암을 막아준다는 연구 결과는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흥미로운 실험의 뒷이야기가 있다. 어느 뇌과학 연구실에서 전파력도 강하고 치사율이 높은 악성암을 쥐에게 이식한 뒤 카페인을 투여하며 예후를 관찰했다. 카페인을 투여받은 쥐들이 암의 전이도 늦춰지고 생존 시간도 연장됐지만 그 쥐들의 머리에서는 고름이 터져나오고 제대로 기어다니지도 못했다고 한다. 카페인이 암을 막아준다는 연구 결과의 이면에는 이처럼 카페인의 진면목이 교묘하게 가려져 있었던 것이다. 카페인의 폐해는 그뿐만이 아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도 수축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고 더 긴장하고 초조하게 만들며 수분을 지나치게 배출해 탈수를 일으키고 철분 흡수를 방해해 빈혈을 악화시키고 승모근을 뻐근하게 만들고 여성에게는 생리통과 생리과다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카페인의 폐해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카페인의 반감기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46시간, 길게는 12시간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이는 오늘 마신 커피 한 잔의 카페인이 3일에서 10일까지도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아침에 마신 커피가 저녁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쌓인 카페인이 건강한 잠에서 멀어지게 하고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고 궁극적으로 뇌 건강을 해치는 것이다. 그래서 제안한다. 한 달만 커피를 끊고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 몸을 실험해보자. 카페인이 우리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데는 대략 한 달 정도 걸린다. 첫 주는 정말 힘들 것이다. 극심한 피로감에 이러다 일도 못하는 것 아닐까? 걱정도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카페인에 중독되었던 몸이 회복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지금 당신은 매일 마시는 커피로 인해 본연의 건강한 리듬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커피를 안 마시는 주말마다 찾아오는 두통, 오후만 되면 몰려오는 피로감이 그 증거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 한 달의 도전으로 당신은 카페인 없이도 맑은 정신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하루 종일 건강한 에너지를 유지하며 밤이면 깊은 잠에 빠져드는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보자. 당신의 뇌와 몸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보여줄지 한 달 뒤의 건강한 모습을 기대해보자. 당신의 뇌는 열받고 있다. 우리의 정상 체온은 36.5도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 뇌 온도는 얼마나 될까? 2022년 BRAING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뇌 손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 중 하루 중 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환자들은 온도 변화가 있는 환자들보다 사망률이 무려 21배 높았다. 이 충격적인 발견은 뇌 온도가 생존에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임을 보여주었고 연구진은 건강한 사람들의 뇌 온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추가 연구를 진행했다. 20대부터 40대까지 40명의 건강한 참가자를 MRS자기 공명 분광법로 측정한 결과 뇌 내부 평균 온도는 38.5도로 체온보다 2도 높았고 뇌 중심부 시상과 시상하부는 40도에 이르렀다. 시상하부는 자율신경, 호르몬, 수면주기, 감정, 면역 등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여성의 뇌 온도는 남성보다 높았고 월경주기에 따라 배란 이후에는 더욱 상승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뇌 평균 온도가 높아졌다. 하루 중에는 아침에 온도가 가장 높고 밤에는 떨어졌는데 40대는 20대보다 밤에 뇌가 덜 식는 경향을 보였다. 밤에 뇌 온도가 떨어지는 것은 건강한 수면의 핵심인데 나이가 들수록 밤에 뇌가 잘 식지 않기에 수면의 질이 저하되며 열대야의 잠을 못 이루는 것도 뇌 냉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뿐이 아니다. 뇌 손상 후 뇌 온도를 낮추는 치료는 뇌세포가 죽는 것을 막고 재생을 돕는다. 몇 도의 온도 변화만으로도 뇌의 독성, 염증, 자유라디칼 생성을 억제하고 혈뇌장벽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최근 연구들은 뇌냉각 치료가 급성기 손상 예방뿐 아니라 신경재생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력하게 시사한다. 우리는 흔히 뇌를 생각이나 감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여기지만 진화적 관점에서 뇌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예측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어 발달했다. 오늘날 인간의 뇌는 인체 에너지의 20%를 소비하며 생명 유지에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관리한다. 이렇게 뇌가 기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제대로 식히는 것이 뇌 건강과 노화를 늦추는 핵심이다. 우리 일상을 뇌온도 관리 관점에서 점검해보자.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기, 수면 부족, 과다한 영상 시청, 과도한 실내 난방, 지속적 카페인 섭취 등은 뇌가 적절히 식는 것을 방해한다. 이는 시상하부 기능 이상을 초래해 수면의 질 저하, 호르몬 불균형, 종국에는 인지 기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자. 빠른 노화의 원인도 코호흡이 뇌 건강을 지켜준다. 지금 당신의 입술은 잘 다물어져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코로 숨 쉬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입으로 호흡하고 있는 순간이 의외로 많다. TV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 컴퓨터로 작업을 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그리고 잠들어 있는 동안 우리의 입술은 중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벌어진다. 또한 어느 때라도 혀를 의식적으로 입천장에 붙이고 있지 않다면 입술이 자동적으로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미 입호흡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입으로도 얼마든지 호흡해서 폐로 공기를 보낼 수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지 의아할 것이다. 그러나 코호흡은 단순히 공기를 폐로 보내는 데에만 있지 않다. 바로 뇌의 건강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뇌의 냉각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몸 전체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20% 이상을 소비하는 기관인 뇌는 내부 평균 온도가 38.5도, 뇌 하수체나 시상하부가 있는 중심부는 심지어 40도에 이른다. 이 뜨거운 우리 몸의 데이터 센터를 식혀주는 핵심이 바로 코호흡이다. 코로 숨을 쉬면 공기는 비강을 지나 얼굴 뼈 속에 있는 부비동이라는 공간을 거쳐 폐로 들어간다. 부비동은 좁고 구불구불한 비강과 연결된 빈 공간이다. 이 부비동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뇌의 열을 식혀주는 것이다. 뇌의 냉각은 뇌가 건강하게 유지되는데 핵심 조건이다. 그런데 입이 벌어지는 순간 이 중요한 냉각 과정은 완전히 생략될 뿐만 아니라 점차 코호흡이 어려워지는 상태로 가게 된다. 그러면 당신의 뇌는 서서히 열받기 시작한다. 과도한 긴장, 불면증, 만성피로, 호르몬 불균형, 자율신경실조, 감정조절장애, 집중력 저하, 우울증, 공황장애, 치매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증상들은 바로 뇌의 냉각장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뇌의 온도가 높아져 생기는 문제들이다. 심지어 성장기에 입호흡을 하면 얼굴이 좁고 길게 자라며 턱이 좁아 치아가 비뚤어지며 부비동도 작게 발달해 평생 뇌 냉각 효율이 떨어진 채 살아가야 하기도 한다. 실제 사례를 보면 부비동 기능이 저하된 환자들은 코막힘, 비염, 이명, 안구건조, 후각 상실, 집중력 저하, 불면증, 우울증 등 다양한 증상을 경험하지만 적절한 치료로 부비동 기능이 회복되면 이러한 증상들이 크게 개선된다. 후각 저하는 치매나 파킨슨병의 초기 증상으로도 나타나며 코와 부비동의 기능이 뇌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다. 그렇다면 코호흡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도 둘째도 코로만 숨 쉬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입술이 잘 붙어 있도록 늘 노력하고 코로만 숨 쉬는 것이다. 침을 삼키면 혀가 입천장에 붙게 되는데 혀가 이 위치에 있을 때 입술이 잘 다물어져 있다. 혀의 위치에 대해서 있는 순간 바로 입술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입을 통해 호흡이 이루어진다. 밤에는 수면 테이프를 사용해 입이 벌어지지 않게 하면 코호흡을 유도해 수면의 질이 월등히 올라간다. 수면 테이프 사용만으로도 불면증, 야간뇨, 기상 후 두통 등의 증상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 숨쉬는 단순한 습관 하나가 당신의 수면, 호르몬, 에너지, 집중력, 면역력, 심지어 감정 조절 능력까지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다. 오늘부터 당신의 뇌를 열받게 하지 말고 뇌를 제대로 식혀서 뇌도 건강하게, 살도 건강하게 만들자. 당신이 빨리 늙는 진짜 이유 마이너스 코에 있었다. 아무도 빨리 늙고 병들고 싶은 사람은 없다. 하지만 노화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피할 수 없는 노화를 늦추기라도 하려고 사람들은 식단에, 운동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지만 노화의 핵심은 놓치고 있다. 노화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물학적 기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는 과정이다. 구체적으로 노화는 세포 수준에서 시작된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저하되고 DNA 손상이 축적되면서 단백질 합성과 분해에 이상이 생기고 세포 재생 능력이 감소된다. 이런 변화는 조직과 기관의 기능 저하로 이어져 근육량 감소, 골밀도 저하, 호르몬 생산 변화, 면역 기전 약화 등을 야기한다. 결과적으로 인지 능력, 감각 기능, 운동 능력, 면역력, 회복력이 점차 쇠퇴하게 된다. 이렇게 전신에 걸쳐 일어나는 노화를 일으키는 핵심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다름 아닌 바로 호흡에 있다. 특히 코호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비동의 공기순환이 약화되는 것이 각종 노화 현상을 야기시키는 결정적 원인이 된다. 최근 뇌 내부 온도를 측정한 연구에서 20대와 40대 참가자들을 비교한 결과 40대 참가자의 뇌 평균 온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상적으로는 밤이 되면 뇌 온도가 낮아지는데 이러한 야간 뇌 온도 감소가 20대보다 40대 참가자에서 현저히 적게 나타났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뇌의 냉각 기능이 점진적으로 저하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부비동의 순환이 저하되어 뇌의 과열을 식혀주지 못하면 뇌세포의 기능이 저하되고 뇌세포가 사멸하며 복구조차 어려워진다. 이는 결국 뇌 노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뇌 기능의 저하는 호르몬 생성이나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을 초래해서
신체 각 부분도 노쇠하게 된다. 빠른 노화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자. 30대부터 갱년기 증상을 앓고 있는 환자, 노안이 온 환자, 야간뇨에 시달리는 환자, 50견이나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는 어렵지 않게 만난다. 심지어 40대 초반에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도 있다. 이 환자들 모두 부비동 기능이 현저히 훼손되어 있었고 여지없이 노화의 가속도가 붙어 이른 나이에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었다. 우리는 부비동이라는 기관에 친숙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부비동은 멀쩡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은 노화가 진행되면 부비동이 나빠진 것은 이미 그 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것이다.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염은 사실 부비동염이다. 알레르기 역시 부비동의 문제다. 50대 즈음에서 평생 없던 비염이 생기거나 콧물이 자주 나오고 재채기를 자주 하게 된다. 또 코점막이 건조해지거나 코딱지에서 피가 소량 보이기도 하고 없던 가래가 생기기 시작하며 코 뒤에서 가래가 넘어가는 후비루가 생기기도 한다. 눈곱이 많아지거나 후각저하, 귀가 먹먹해지는 것도 모두 부비동 기능 저하로 유발되는 증상이다. 그 밖에도 추위 더위에 민감해지고 감기에 쉽게 걸리게 되는 것 또한 부비동 기능 저하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이다. 부비동 기능 저하를 늦추기 위한 가장 기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상 입술을 다물고 코로만 호흡하기. 둘째, 잘 때는 반드시 수면 테이프를 사용하기. 특히 수면 중에는 중력의 영향으로 입이 벌어져 부비동 기능이 크게 저하된다. 수면 테이프를 사용하면 수면 중에도 코호흡을 유지할 수 있어 뇌 온도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밤에 뇌 온도가 충분히 낮아지지 않으면 수면의 질이 떨어질 뿐 아니라 노화를 가속시킨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면 테이프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또한 날마다 생리식염수로 코를 세척하여 부비동 통로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며 과체중을 피하고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도 부비동 건강에 도움이 된다. 부비동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건강의 핵심이면서 노화를 늦추는 가장 궁극적이며 탁월한 방법임을 기억하자.